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상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복상어가 그래요. 수면 아래에 거의 518m 깊이의 어두운 바다에 살아요. 아무도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들은 다른 복상어들만 볼 수 있는 형광빛을 발산해요. 과학자들은 노란빛을 차단하는 필터를 사용해서 그 빛을 감지했어요. 그들은 이게 이 큰 물고기들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빛은 상어가 미생물 수준에서 감염과 싸우는 걸 도와요. 찌르레기는 서로를 알아보는 데 사용하는 비밀 암호가 있어요. 이 새는 다른 종의 새 둥지에 알을 낳기 때문에 특별한 종류의 기생조류예요. 어린 찌르레기는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 암호와 같이 자기 종의 노래를 인식하는 내부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와 같은 종을 찾을 수 있어요. 회색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턱힘을 갖고 있어요.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덩치 큰 녀석이 가까이 있다면 날카로운 발톱과 특히 입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좋아요. 턱힘이 800만 파스칼 이상인데 볼링공을 으스러뜨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어떤 동물들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줄무늬가 있고 다른 어떤 동물들은 좀 더 겉핥기식인 걸 갖고 있어요. 호랑이가 첫 번째 그룹에 속해요. 털에 줄무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줄무늬가 있어요. 눈표범과 같은 다른 털복숭이 큰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린과 얼룩말은 털에만 무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해요. 얼룩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검은색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흰색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두 번째 선택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검은 줄무늬는 대부분 다리 안쪽과 배 쪽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흰색이에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검은색에 흰색 줄무늬가 있어요. 흰색과 검은색, 모든 털은 멜라노사이드 세포가 있고 모낭에서 자라요. 모든 동물들은 이런 세포를 갖고 있어요. 이것들은 멜라닌이라고 불리는 색소를 생성하고 털과 피부에 색을 줘요. 얼룩말의 경우 화학 전달자는 어떤 멜라노사이트가 어떤 털의 어느 부분에 색을 보낼지 알려줘요. 그래서 얼룩말은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흰색은 사실 그 자체 색소가 아니에요. 멜라닌 결핍으로 생겨난 거죠. 그래서 검은색이 얼룩말의 기본색인 거예요. 코알라는 범죄 현장을 오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와 아주 비슷한 지문을 갖고 있어요. 인간과 공통점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손을 자세히 보세요. 독특한 고리와 아치가 있으니까 만약 코알라가 불법적인 일을 하기 원한다면 장갑을 끼는 게 좋을 거예요. 달랑개는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 근처에 있을 때 으르렁거려요. 배에 있는 이빨로 그렇게 하죠. 우선 집게발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하려 한다면 스스로를 방어할 거란 걸 알려줘요. 만약 그게 효과가 없다면 개처럼 무시무시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거예요. 하지만 그 소리는 달랑개 배 안에 있는 길고 단단한 이빨 3개를 문질러서 나오는 거예요. 달랑개는 먹이를 갈 때도 같은 소리를 내요. 이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각 돌고래의 엄니가 사실 안쪽에서 나온 치아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대부분의 다른 고래들과는 달리 일각 돌고래만이 큰 엄니 또는 턱 안쪽에서 자라는 이빨을 갖고 있어요. 최대 1000만 개의 신경 말단이 있고 보호되지 않아서 엄니는 모든 접촉에 아주 민감하다는 걸 의미해요. 엄니에는 보통 신경 말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피부 조각과 비슷해요. 인간의 95%가 오른손잡이에요. 그리고 큰 돌고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는 인간들보다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아요.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큰 돌고래가 99% 이상 왼쪽으로 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 뜻은 오른손잡이라는 걸 의미해요. 큰 돌고래는 오징어, 새우 또는 더 작은 물고기와 같은 먹이를 사냥할 때 오른쪽 면과 오른쪽 눈을 해저에 더 가까이 둬요. 바다에서 온 더 멋진 사실들이에요. 혹등고래가 먹이를 쫓을 때 거품을 사용하는 걸 알고 있었나요? 혹등고래가 얼마나 큰지 고려해 볼 때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다에서 먹이를 찾아 잠복할 때 이 고래들은 팀을 이뤄 거품 그물이라는 기술을 써요. 위쪽으로 나선형으로 헤엄치는 동안 물속에서 거품을 내요. 이 거품들은 물고기가 탈출하는 걸 어렵게 만들죠.
길들여진 고양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는 1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연구원들은 거의 20년 전에 키프로스의 고대 마을을 파헤칠 때 이걸 발견했어요. 인간의 뼈 바로 옆에서 고양이 뼈를 발견했는데 그건 그들의 삶이 끝날 때도 서로 가까이 했었다는 걸 암시했어요. 인간들은 사냥꾼이기 때문에 29,000년 전쯤에 먼저 개를 길들였어요. 개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잡는 걸 도왔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정착하고 잉여 작물을 저장하기 시작할 때까지 고양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생쥐는 곡물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그래서 그 시기에 고양이들이 유용해지기 시작했어요. 퍼피는 몸을 긁고 싶을 때 아주 획기적으로 긁어요. 분명 멋진 부리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지만 확실히 긁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나 봐요. 연구원들은 퍼핀이 가려운 곳을 긁기 위해 자발적으로 작은 나무 막대기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맨해튼의 작은 지역에만 사는 특별한 종류의 개미가 있어요. 63번가와 76번가 브로드웨이 중앙이 이 기어다니는 동물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결정지은 곳이에요. 맨해튼 개미는 유럽에서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필적할 수 있는 유럽 개미종은 없어요. 해리포터 팬 여러분들, 초콜릿 개구리라는 게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 보여요. 뉴기니 호수가 항상 분리되어 있던 건 아니에요. 약 12,000년 전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들을 갈라놓기 전까지 수백만 년을 함께 보냈었죠. 오랫동안 같이 했었기 때문에 녹색 나무 개구리를 포함해 몇몇 동물들과 식물들은 여전히 두 지역 모두에 살고 있어요. 이 개구리들은 정말 멀리까지 퍼졌고 많은 악어들로 둘러싸인 덥고 습한 지역에 사는 그중 일부의 개구리들은 진짜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우린 모두 플라밍고의 특유의 색에 대해 알고 있지만 사실 분홍색이 아니에요. 플라밍고는 태어날 때 회색인데 자신들이 먹는 남조류와 새우 식단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계속 있었을 거예요. 이 음식에는 특정한 천연 염료가 있는데 그래서 플라밍고 깃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홍색으로 변해요. 어린 태즈메니아 대불이 자라서 엄마를 떠나면 함께 어울리며 평생 지속되는 유대감을 형성해요. 그뿐만 아니라 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갖고 있어요. 사귀는 걸 좋아하고 오래 지속되는 우정을 쌓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 있을 때 스트레스의 표시로 심박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겨울 동안 이가 달달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켓을 잠그는 대신 자신을 꽁꽁 얼릴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건 개구리들이 하는 거예요. 수생 개구리는 대부분 물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겨울의 대부분을 연못, 호수 또는 다른 물의 바닥에서 보내요. 두꺼비와 개구리는 일반적으로 냉혈 동물인데 이건 몸의 온도가 주변의 온도에 따른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개구리들은 주요 장기의 높은 농도의 당이나 포도당 때문에 겨울 동안 얼 수 있어요. 일단 동결이 풀리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지내요. 문어는 3개의 심장과 푸른색의 피를 갖고 있어요. 시속 40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포식자의 시야를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해치는 잉크를 뿌리죠. 또 9개의 뇌를 갖고 있어요. 중앙에 있는 뇌와 팔에 있는 8개의 뇌죠. 그래서 중앙의 뇌가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쁠 때 팔로 조개를 열 수 있는 거예요. 문어는 팔로도 맛을 볼 수 있어요. 해양 생물이 생산하는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팔을 만지고 맛을 보게 해주는 세포가 빨판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어는 먹이와 바위를 구별할 수 있어요.